서평 어떻게 쓸까? 네, 이번 시간은 정해진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은 제가 생각했을 때의 학술적인 글쓰기, 그러니까 대학 글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쓰기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서평과 비슷한 유형으로는 감상문이 있죠. 그리고 영화 비평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서평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하는 것을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글쓰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글의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평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 쓰기 전반전. 네, 이 부분은 서평을 쓰기 전에 어떤 것들을 먼저 숙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 전에 기초부터 세워라. 서평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이 책을 읽고 느낀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에 대한 평가와 도움을 주기 위한 글이 바로 서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글은 비평하는 글입니다. 네, 비평하는 글. 비평은 비판과 다릅니다. 비판을 우리가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비난이 있거든요. 비평과 비난은 다릅니다. 어, 비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같은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어, 유익한 점과 유익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비난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글을 비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책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서평 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비평문이랑 조금 약간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서평은 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책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서평은 책을 샀을 때에 그러니까 저자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평가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어쨌든 책을 잘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부각하겠죠. 서평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평은 조금 다릅니다. 서평이랑. 네. 기초는 기본부터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쓰기 전에, 우리가 서평을 쓰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책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겁니다. 서평을 쓸 때 정해진 책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는 책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 책을 읽고 싶다. A라는 책을 읽고 싶어요. 우선 책을 고르죠. 네, 책을 고릅니다. 그러면 책을 고른 후에 어떻게 해요? 네, 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서지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가론, 작품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론은 뭐냐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지금까지 쑥쭉 써온 책에 어떤 결이 있어요. 필모그래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책의 저자는
사회 비평적인 사회 비판적인 서적들을 많이 양산해 왔어요. 또 어떤 저자는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을 그동안 쭉 써 왔다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작가가 쓴 책은 기본적으로 이런 색깔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거는 작가 감독 영화를 쓰는 감독이나 뭐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어 박찬욱이나 아니면은 봉준호 감독이 있잖아요. 두 감독이 같은 사단인데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서 유머가 발견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 그 유머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봉준호 감독의 어떤 작품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작가론입니다. 작품론은 뭐냐면 그 작품 텍스트만 가지고 우리가 인제 그 작품을 해석하는 건데요. 이 텍스트에 대한 이 책에 대한 기존 문단의 평가가 어떤지 그리고 뭐 상은 얼마큼 받았는지 대중에게 호응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작품 안에 이 해석되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 이거를 작품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앞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지사항은 책에 대한 정보이다. 그리고 작가로는 작가의 전체적 작품 세계, 작가에 대한 평단의 평가이다. 작품론은 비평하고자 하는 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만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네, 서평을 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에 이 이후에 서평 쓰기 이 완성된 서평을 가지고 한번 요 툴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몇 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의 글인데요. 상당히 잘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폼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전체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폼이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되게 안정적으로 쓰여진 글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네, 다음에 네, 읽어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판할 거를 찾기 전에 먼저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학교 시절에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혹시 배웠던 기억이 나나요?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 있죠? 네. 줄거리, 이거 죄송합니다. 줄거리, 파악. 이게요. 이게 다른 말로 기본 내용 파악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파악해요? 주제를 파악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깊고 넓은 이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자기 반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단계가 있어요. 물론 제가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먼저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가가 이 작품을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깊고 넓은 이해인데 자기 반영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 연극으로 다시 바꾸던지 시로 바꾸던지 아무튼 이랬던 것던 같아요. 이 순서가 우리가 어떤 작품을 텍스트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관점을 가지고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작품을 보는 눈이 되게 협소해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을 때에 열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작가가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작품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폼을 하나 올릴 텐데요. 그 폼에 보면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을 써라라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 먼저 그냥 이렇게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하기 전에 줄거리는 그 다음에 하시고 먼저 이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읽으면서 내가 인상 깊은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다면 그 구절들을 먼저 써보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 활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구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비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비슷한 성격을. 내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다른 단어들이 한 곳의 의미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쓰게 될 서평의 가장 큰 핵심 주제예요. 저자가 텍스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고요. 내가 읽는 서평은 2차 저자거든요. 2차 저자인 내가 또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줄거리를 다시 써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기본에 원래 있는 줄거리를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전체 줄거리에서 내가 확장해서 봤던 부분이 있어요. 이 한 부분. 가장 인상 깊었던 이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다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줄거리를 다시 쓸 때 활용되는 부분이 바로 내가 인상 깊었던 그 구절들이 내가 다시 쓰는 줄거리에 필요한 문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뭐 찾아보면은 많이 나와요. 그 100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쓰고 싶은 이 부분은 인터넷의 내용이 아니라 내 말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부분에 첫 번째 내용은 설명해서 알겠어요. 두 번째 부분도 알겠어요. 그러면 매혹적인 첫 문장은 그녀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라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이냐면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나라는 주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3인칭 시점에서 썼으면 좋겠다. 서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책을 읽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느꼈던 부분은
정말 나 자신, 그러니까 1인칭인 내가 느꼈던 부분인데 이걸 타인에게 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면 어쨌든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상당히 주관적인 양상으로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관점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라? 네, 3인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작품의 전체 줄거리는 짧게 쓰고요. 내가 쓰는 줄거리는 길게 써야 됩니다. 글의 내용 제가 폼을 보고 썼던 예시문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내가 썼던 글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줄거리고 이거는 내가 쓰는 줄거리예요. 네. 양이 다르죠. 실제로 이 전체 서평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2차 저자가 나니까 두 번째겠죠. 이해되시나요? 서평에도 뭐가 있나요? 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에는 내재적 독자와 외재적 독자가 있는데 서평에도 독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평의 맨 마지막 단락은 이 책을 왜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바로 뭘까요? 독자겠죠. 그러면 글을 쓸 때 우리가 제일 이 서평을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서평을 쓸 때, 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서평 쓸 때 내가 뭐부터 순서 있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어쨌든 책을 선택했어요. 책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이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누군가의 추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점에 가서 내가 눈에 띄어서 그 책을 샀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죠? 아니면 뭐 숙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서평에서는 이런 부분을 쓰지는 않아요. 어쨌든 책 선택의 기준이 있겠죠. 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어,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될까요? 네, 책을 읽어야죠. 이해되시나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네,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요약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을 고르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해요. 됐나요? 네. 이렇게 다 끝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네. 책과 관련된 소개 글을 찾아본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선택을 하고 그 책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평단의 평가가 어떤지 찾아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텍스트를 읽히면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평가 때문에 내가 내려야 되는 평가가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죠? 글쓰기에서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지켜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생각이 타인에게 오롯이 전달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여러분들이 고르고 읽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지를 여러분들의 책을 먼저 평가한 다음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처음 그 책에 가졌던 여러분들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감동받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전해줄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대상은 한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오빠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내 동생? 아니면 이웃집 할머니? 이런 게 아니라 대상을 좀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고3 수험생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던 계층, 좀 넓은 군 단위로 이렇게 대상을 정하면 조금 더 이제 그 서평을 읽어야 되는 독자의 그 지평이 넓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평 도움닫기 보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서평 쓰기 후반전 봅시다. 서평에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쓰기에 목차가 있는 것처럼 서평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먼저 써야 되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씁니다. 서지사항, 작가론, 작품론, 세 줄 요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쓰여지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쓸 때에 이 부분이 전체 글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돼요.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이 서평이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작가론이나 작품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 세 줄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지사항과 작가론 합쳐서 세 줄, 작품론 합쳐서 뭐 세 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6줄에서 7줄을 넘어가지 않게 쓰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것들을 다 썼다면 이제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서평에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서평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냐, 추천하고 싶은 이유, 이거 마지막에 있지만 사실 글을 쓸 때 얘는 대상 먼저 정해놓고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요. 글쓴이가 다시 쓰는 그 줄거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네, 전체 책 소개 잘 안 써지네요. 전체 책 소개가 있어요. 이거 이제 전체 줄거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한 텍스트를 떼갖고 와가지고 내가 다시 쓰는 줄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줄거리를 쓸 때,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쓰는 줄거리에서는. 그러면 그 주제는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예상 독자를 향해서, 아이고, 네. 예상 독자를 향해서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쓸 때. 이해되시나요? 네. 아직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이 부분은 뒤에
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서평 이제 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폼을 제가 다 쓴 네, 예시문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흔드는 문장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 서평 독자를 유혹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기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 요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 한 네 번째 단락 정도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가 다시 쓰는 줄거리거든요. 다시 쓰는 줄거리일 때 처음부터 내 말로 이 줄거리를 완성하는 것보다 내가 인상 깊은 문장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그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체적인 내용도 훌륭하지만 저는 그 영화에서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그 영화를 더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 봤던 영화인데요. 그 97년도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컨스피러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컨스피러시에 멜 깁슨이랑 줄리안 로버츠가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영화 OST가 있거든요. Can't Take My Eyes Love You라고 당신을 그러니까 당신에게 눈을 뗄 수 없어요라는 그런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멜 깁슨이라는 이 사람이 과거의 정보국 요원이었는데 거기를 나오게 되면서 기억을 지우고 나오게 돼요. 어, 약간 정신 착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억을 잃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감시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줄리안, 줄리아 로버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막 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줄리아 로버츠 집 앞에, 창문 앞에 가가지고 줄리아 로버츠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막 줄리아 로버츠는 그 Can't Take My Eyes Love You 음악을 들으면서, 어, 그 런닝머신을 뛰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멜 깁스는 걔를 보면서 망원경으로 걔를 보면서 우는 줄리아 로버츠에게 뭐 대사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을 계속 웅얼웅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전체적인 줄거리는 잘 기억에 나지 않지만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게 남아서 지금 그걸 본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대학 때 봤으니까. 근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노래도 Can't Take My Eyes Love You라는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흔드는 그런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독자를 유혹해 보세요. 서평 쓸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시선으로 다시 줄거리를 써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전체 이야기는 이미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 없고 내가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써라? 부분을 확대해서 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되게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전체 내용에 되게 하잘것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나한테 감동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했다면, 네,
그게 바로 서평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평은. 이해되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 책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 무게중심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학술적 글쓰기도 이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많겠어요. 내용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주제들을 모든 사람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소화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할 수 없는 것까지 소화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 쓸 수 있고 잘 소화될 수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마지막은 추천하고 싶은 대상과 그 이유이고, 이 부분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은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크게 주제를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주제는 이 책의 그러니까 이 책의 전체 줄거리와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의 주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해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직접 쓴 여러분들의 선배가 직접 쓴 예시문을 가지고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